수만 대의 중국산 최첨단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웠던 그 순간, 세상은 멸망의 전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0.1초 만에 그 무시무시한 철새떼가 한꺼번에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그 흔한 연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의 스위치를 단체로 내려버린 것 같은 이 기괴한 광경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신의 장난 혹은 외계인의 개입이라며 연일 속보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락이 시작되기 직전 태국 국경 인근 해안가에서 낡아빠진 한국 어선 한 척이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된 것입니다. 대체 그 낡은 배 안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기에 대국이라 자부하던 중국의 자존심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기술력의 진실을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상훈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자전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연구원이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태국 동부의 국경 요새 아라냐 프라텟입니다. 제 주변의 공기는 타버린 회로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겹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캄보디아군은 과거의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중국산 AI 드론 수천 대가 파리 떼처럼 윙윙거리며 태국 병사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추적하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지는 정밀 포격에 태국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머리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요새를 사수하던 피룬 장군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한 부하들의 인식표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무기도 휘둘러보지 못하고 하늘의 귀신들에게 도살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령 끝이란 말입니까? 피룬 장군의 절망은 태국 전체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요새 정문으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헬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일장기가 선명하게 박힌 일본 방위성 소속의 최신형 헬기였죠. 문이 열리자 날이 선 수트를 입은 사내들이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구두를 신고 거드름을 피우며 내렸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일본 방위성 고문인 이와탄이었습니다. 그는 코끝을 찌르는 화약 냄새가 역겹다는 듯 코를 실룩거리며 피룬 장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곤경에 처한 우방을 돕겠다는 선의가 아니라 죽어가는 짐승의 살점을 뜯어먹으러 온 하이에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장군, 상황이 참담하군요. 중국의 AI 군단은 당신들이 가진 구식 레이더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일본의 이지스 X 시스템만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죠. 이와타니는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원조 계약서가 아니라 태국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였습니다. 다만 우리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태국 동부의 전략 항구권을 99년간 우리에게 조차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국의 주요 희토류 채굴권 역시 우리 기업에 독점권을 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항구 하나 내주는 게 싸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피룬 장군의 눈등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주권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일본의 본 모습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들이 발사를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요새 후방에서 낡은 SUV 한 대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4.5톤 트럭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 한국 팀원들의 모습은 이와탄이 일행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안전화를 신은 우리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시골 정비소에서 갓 올라온 기술자들처럼 보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생각보다 험하군요. 제가 피룬 장군에게 다가가 짧은 인사를 건네자 옆에 있던 이와타니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장군, 저 고물차를 보십시오. 저게 한국이 자랑한다는 신무기입니까? 하하, 삼성 세탁기. 수리하러 온 기술자들인 줄 알았네요. 장군님, 저런 가전제품 수리공들에게 태국의 운명을 맡기시겠다고요? 우리 일본의 하이테크를 거부하고 저런 찌꺼기 기술을 택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겁니다. 이와타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트럭에 붙은 K-디펜스 로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죠. 이보세요, 한국 아저씨들. 여긴 전쟁터지 벼룩시장이 아니에요.
일본이 버린 기술 조각이나 베끼던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얌전히 돌아가서 텔레비전이나 고치시지 그래요. 우리 팀원들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피룬 장군에게 다가가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74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 땅을 밟았던 태국군 리틀 타이거 부대원들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장군, 우리는 장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74년 전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쌀 한 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우리가 갚으러 왔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피룬 장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와타니는 옆에서 감성파리도 정도껏 해야지. 저런 고물이 미사일을 막아줄 줄 아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피룬 장군은 제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의 친구여, 부탁하오. 우리 병사들을 지켜주시오. 저는 곧바로 트럭 적재함으로 달려가 방수포를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의 번쩍이는 레이더처럼 화려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육각형의 벌집 모양 모듈이 복잡하게 얽힌 무광 검정색의 안테나 장비가 그 위용을 드러냈죠. 이와타니는 저게 뭐야? 스피커인가? 적들한테 노래라도 들려주려고? 라며 마지막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담하게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저희는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 전체의 전자기적 성질을 재구성하는 침묵의 장막을 치는 것이죠. 부팅 완료. 주파수 동기화 100%. 장막을 가동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귀를 찢는 폭발음도 눈을 멀게 하는 선방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낮은 웅웅거림만이 존재했죠. 하지만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요새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던 일본의 최첨단 관측 장비들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와타니가 들고 있던 최신형 태블릿도 연기를 내뿜으며 먹통이 되었죠.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 장비가 왜 이래?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비명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태국군을 사냥하던 수천 대의 중국산 드론들이 날개를 멈췄거든요. 어떤 것은 공중에서 제자리를 맴돌다 서로 충돌했고 어떤 것은 맥없이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만한 이름 아래 인간을 사냥하던 기계들이 한국의 기술이 만든 거대한 정적 속에서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요새 주변의 숲에는 금속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육중한 타격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장군, 이제 하늘은 닫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피룬 장군을 향해 덤덤하게 말하자.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드론의 잔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오만함과 이간질이 가득했던 요새에는 이제 압도적인 정적과 승리의 예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와타니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고장난 장비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동시에 캄보디아군과 중국 군사 고문단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태국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하늘에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드론 파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흡사신이 노예 하늘의 전원을 통째로 뽑아버린 듯한 광경이었죠. 저는 트럭 대시보드에 묻은 기름때를 장갑으로 대충 문질러 닦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계 소리가 사라진 전장은 마치 유령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무덤처럼 소름 돋는 평화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거든요. 바로 일본 방위성 고문인 이와탄이었습니다. 아, 내 시스템. 내 200억 엔짜리 통합 지휘 서버가 안 돼. 전원이 안 들어와. 이와타니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흙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수트는 이미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공들여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땀과 먼지에 떡이 되어 이마에 흉측하게 붙어 있었죠. 그는 마치 자식 잃은 부모처럼 먹통이 된 레이더 단말기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한지 옆에서 지켜보던 태국 병사들조차 민망함에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하이에나는 사냥에 실패하면 가장 비참한 소리를 낸다더니 딱 그 꼴이더군요. 한참을 바닥에서 구르던 이와타니가 갑자기 번뜩이는 눈빛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우리 트럭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봐,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의 그 고물딱지. 장비가 우리 일본의 하이테크 시스템을 간섭한 거잖아. 당장 비켜. 내가 확인해야겠어. 그는 비틀거리며 우리 장비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심지어 소매 안쪽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우리 모듈의 배치 구조를 사진 찍으려 하더군요. 추악했습니다. 기술이 딸리면 정직하게 공부할 것이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자존심을 챙기려는 그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그의 앞등을 가로막았습니다. 손 떼십시오. 일본의 기술로는 이 원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사진 찍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내부 회로는 특수 코팅으로 보안 처리되어 있고 당신의 폰은 지금 이 구역의 자기장 때문에 렌즈가 맛이 갔을 겁니다. 제 말에 이와타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어쩌다 얻어걸린 과부하라고. 한국 따위가 일본을 넘어섰을 리가 없어. 장군님, 속지 마십시오. 저건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저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피룬 장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입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법이죠. 우리가 이 기술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낸 수천 번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심지어 우방이라는 자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손톱 밑에 시커먼 기름때가 박히도록 회로를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이 기적 같은 정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참호 구석에서 한 젊은 태국 병사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니 제 발치에 떨어진 드론 날개를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경외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고여 진짜 우리가 살았습니까? 저 귀신 같은 기계들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않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작업복 자락등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묵직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네, 이제 안심하세요. 하늘의 눈은 감겼습니다. 잠시 후 요새 근처 마을에서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마을 촌장이자 한국전쟁 당시 한국 땅에서 피 흘려 싸웠던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구운 태국 전통빵과 시원한 물통을 우리 팀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지.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아버지가 지킨 그 땅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를 지키러 왔구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팀이 제안한 호화로운 호텔 식사나 거창한 의전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소박한 빵 한 조각에 담긴 진심이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었으니까요. 우리는 먼지 날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주민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감사히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와타니는 천박하게 땅바닥에서 밥이나 먹다니 수준 알만하구만 이라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국격은 비단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영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비겁하게도 재래식 무력이었습니다. 중국군 고문단이 독이 잔뜩 오른 표정으로 구식, 다연장 로켓포를 전방으로 전진 배치하는 모습이 망원경에 잡혔습니다. 이 장비들은 컴퓨터 제어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수동 조준으로 쏘아 올리는 거대한 쇳덩어리 포탄들이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어쩔 건가, 한국 기술자들. 당신들의 그 전자장비가 하늘을 나는 쇳덩어리 포탄까지 막아줄 줄 아나? 전자전 장비로는 저 무식한 로켓포를 절대 막을 수 없어. 이제 저 포탄들이 비처럼 쏟아지면 이 요새는 가루가 될 거다. 이와타니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히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피룬 장군의 얼굴에도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확실히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로 물리적인 포탄을 막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트럭 안으로 들어가 보조 콘솔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단순히 드론의 눈을 멀게 하는 전파 방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즉 적이 구식 무기로 총공세를 펼칠 경우까지 대비해왔죠. 제 손끝이 2단계 방어 모드라 적힌 붉은 스위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드는 우리 연구원들이 신의 방패라고 몰래 불렀던 극비 기술입니다. 팀장님, 정말 2단계를 가동하시겠습니까? 아직 야전에서 실전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를 믿어준 태국 국민들과 74년 전 우리를 지켜준 그 숭고한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니까요. 방패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멀리 국경 너머에서 수십 발의 다연장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태국 상공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거대한 포탄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단숨에 불바다로 만드는 그 강철의 우박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공포를 말입니다. 이와타니는 비명을 지르며 요새 지하로 도망쳤고 피룬 장군은 병사들에게 전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참호 바닥에 몸등을 바짝 붙인 채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냐 프라텟 요새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죽음의 비가 대지를 적시기 직전의 그 찰나,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을 뻗어 낡은 모니터 옆에 푸른색 스위치를 힘껏 꺾었습니다. 2단계 방어 시스템,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모듈 가동. 제 외침과 함께 트럭 적재함에 실린 벌집 모양의 장치가 낮고 묵직한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간 전체를 움켜쥐고 흔드는 듯한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웅장한 떨림이었죠. 그 순간 요새 상공 수백 미터 위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쏟아져 내리던 로켓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일제히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연쇄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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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닿아 사륙을 저질러야 할 포탄들이 하늘 한복판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장비가 발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날아오는 포탄의 정밀 신관을 0.001초 만에 강제로 작동시켜버린 것이죠. 하늘에서는 강철 조각들이 불꽃과 섞여 마치 보석 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아라냐 프라텟의 흙을 밟지 못했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비가 축복의 불꽃놀이로 바뀐 기적 앞에서 그들의 눈에는 한국의 기술이 신의 방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지하 참호 깊숙한 곳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이와타니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광경을 보며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공포에 질려 나동그라졌을 때 묻은 흙탕물이 그의 명품 수트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물리 법칙 위반이라고. 어떻게 지향성 에너지로 저 무거운 쇳덩어리 신관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이 외계인 기술이라도 훔친 거냐고. 이와타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이지스 시스템도, 그들이 떠들던 하이테크 방어망도 이 무식하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굴욕감에 젖은 그의 눈은 이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버튼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원도 산골 시험장의 그 지독한 추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손가락이 얼어붙어 키보드를 누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0.001초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먹고 자란 우리만의 알고리즘입니다. 일본이 화려한 홍보 책자를 만들고 돈을 계산하며 주파나를 튕길 때 우리는 현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대한민국을 지킬 진짜 방패를 깎아낸 것입니다. 국경 너머 캄보디아 진영에 머물던 중국 군사고문단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준비한 회심의 총공세가 총 한 발 쏘지 않은 한국의 장비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 전율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뒷걸음질 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의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피룬 장군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국의 친구여, 당신들은 하늘이 보낸 수호신입니까? 태국군 70년 역사에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우리 병사들을, 우리 조국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의 진심 어린 찬사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죠. 하지만 감동도 잠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비열한 하이에나 이와타니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리 팀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몰래 우리 트럭 제어 패널 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소매 안에서 소형 USB 장치를 꺼내 우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를 빼내려 하거나 제어판을 조작하려 들었습니다. 훔친 기술로라도 자기네 자존심을 세워보겠다는 그 추악한 도둑질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팀 막내장 대리가 이와타니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진흙탕 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와타니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소형 카메라와 해킹 장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태국 병사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꽂혔습니다. 이와타니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죠. 아니, 나는 그냥 장비가 신기해서 점검 좀 도와주려고. 우리는 이웃나라 아닌가.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이와타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와타니 씨, 당신들은 백날이 가도 이 기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돈 벌 수단으로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키겠다는 심장을 걸었으니까요. 유리성처럼 화려하기만 한 당신들 기술과 비바람을 뚫고 서 있는 우리의 바위 같은 기술의 차이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제 묵직한 일침에 이와타니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쥐구멍을 찾는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태국 군인들은 역시 한국은 다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일본 팀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흉내만 내는 방어 성공률이 고작 10% 내외일 때 우리 K방산은 실전 데이터 99.9%를 기록하며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산 부품을 조립한 결과가 아닙니다. 74년 전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해져서 형제를 지키겠다는 그 진정성이 담긴 결과물이죠. 이제 방어는 끝났습니다. 죽음의 비를 뿌렸던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답장을 보내줄 차례입니다. 저는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미 적의 포탄이 날아온 궤적을 역추적해 그들의 포병 진지, 좌표를 1cm 오차도 없이 붉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스캔 완료! 적 포병 진지 12곳 좌표 확보됐습니다. 모니터 위로 붉은 점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이 역추적해낸 적 포병대의 숨통을 끊을 사신의 명부였죠.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산 알고리즘은 숲속 깊숙이 숨어있던 중국제 다연장, 로켓의 위치를 핀셋으로 뽑아내듯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적들이 멧돼지처럼 무식하게 융단 폭격을 퍼부을 때 우리는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부만을 조준했습니다. 피룬 장군의 손가락이 떨리며 발사 명령을 내렸고 요새 뒤편에 배치된 태국군의 포병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광경은 전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포탄들은 우리 기술진이 전수해준 유도 키트 덕분에 마치 지능을 가진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중국산 포탄이 쏟아졌던 무식한 돌진과는 차원이 달랐죠. 우리 포탄은 숲을 태우지도 민간인 가옥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적의 포대와 탄약고만을 정확히 찾아가 꽂혔습니다. 콱광, 콱광. 먼 거리에서도 지면을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깨끗하고도 완벽한 파괴였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게 탄로 났는지조차 모른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증발해버렸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모니터에 찍히는 파괴 확인 사인을 보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밤을 지새우며 깎아 만든 핀셋 타격의 위력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 고문 이와타니의 안색은 이미 흙빛을 넘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망가진 단말기를 두드려댔죠. 이건 사기야. 한국이 무슨 수로 이런 정밀도를 낸단 말인가. 이건 분명히 미국의 GPS 위성을 몰래 해킹해서 쓴 게 틀림없어. 장군님, 속지 마십시오. 독자 기술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기려는 듯 추악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와타니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포탄에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악조건에서도 스스로 위치를 계산하는 관성 항법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이 10년째 개발 중이라던 그 기술 말입니다. 당신들이 오차 범위 50m를 두고 하이테크라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는 오차를 0.5m 이내로 줄였습니다. 맨바닥에서 위성을 이긴 건 요행이 아니라 집념입니다. 제 팩트 폭격에 이와타니는 입을 뻥끗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일본 기술진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들의 수첩을 가방 속으로 숨기기 바빴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낡은 트럭 한 대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전쟁을 하던 하이에나들이 진짜 호랑이의 포효 앞에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말입니다. 하늘을 가리던 중국 드론이 사라지고 적의 포병대마저 침묵하자 피룬 장군은 결연한 표정으로 전 병력에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국경을 넘어 적진으로 진격하라. 우리의 형제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전진하라. 태국군의 탱크들이 굉음을 내며 전방으로 나아갔습니다. 패배의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눈빛에는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진격하는 탱크들 옆으로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국경 인근 마을의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기술진을 향해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비뚤비뚤하게 손으로 그린 낡은 태극기들이었습니다. 74년 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지켜줬던 그 나라의 깃발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흔들리는 태극기를 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74년 전 우리가 가난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나라로 달려와 쌀 한 톨을 나눠줬던 그분들에게 보내는 뒤늦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준 쌀 한 톨이 이제는 당신들을 지키는 단단한 철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이 보훈의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하이에나의 도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황이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기울자 이와타니는 본국 방위성으로부터 긴밀한 지령을 받은 듯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틈을 타 우리 장비의 뒷면으로 기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데이터 복제용 소형 장치가 들려 있었죠. 우리 장비의 핵심 소스 코드를 몰래 빼돌려 일본의 기술로 둔갑시키려는 음습한 음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있으면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어. 그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려는 찰나 장비 상단에서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보안 시스템 가동. 무단 접근 감지.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강력한 정전기가 방출되었고 이와타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불법 복제 장치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버렸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비굴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와타니 씨, 기술은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에 담긴 제작자의 혼은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술은 전장에서 결코 주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와타니는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태국 헌병대에게 끌려갔습니다. 명품 수트는 이제 넝마가 되었고 그의 권위는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요새의 광역 레이더망에 기이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휘소 내의 모든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아까의 정적과는 다른 무겁고 압도적인 전자기적 압박감이 지휘소를 짓눌렀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포격 소리도
병사들의 함성도, 심지어는 발밑에서 진동하던 전차의 엔진 소음까지 일순간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증발해버렸습니다. 소장님, 방위각 2-7-0 고도 12000,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막내 대원의 긴박한 외침에 저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쟁을 위해 숨겨두었던 최후의 카드,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고 전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스텔스 전자전기, 블랙 오키드였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웅장한 사운드가 아라냐프라텟 요새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지상군 화력전을 넘어선 거대한 공중전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승리가 무색할 만큼 지휘소 안에는 다시금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 전투 배치, 시스템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세요.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검은 유령을 상대로 우리의 방패는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그림자가 태국 국경을 뒤덮는 순간 저는 전례 없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차가운 정보의 암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개박살내고 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낮에 태양 아래 서 있는데 갑자기 눈이 멀고 귀가 먹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태국군 지휘소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였죠. 중국의 기술력이 선사한 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 태국 병사들은 총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머리 위에서 우르르 내려다보며 목을 죄어오는 그 압박감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휘소 한 구석에서 퍼억하는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이와탄이 일행이 남기고 간 수십억 원짜리 일본산 이지스X 통합 서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며 하이테크라고 자랑하던 그 비싼 장비들이 중국의 전자기, 파상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타버린 것이죠. 돈으로 바른 화려한 껍데기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배신하는 법입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큰소리치던 완벽한 방어는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지휘소 안은 타버린 회로 냄새와 화재의 열기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모두 대피해, 불을 꺼. 피룬 장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요새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서버 폭발의 여파인지 아니면 중국의 정밀 타격인지 모를 충격이 요새 지하를 강타했습니다. 콱광 소리와 함께 지휘소 뒷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벽 너머 요새가 지어질 당시부터 감춰져 있었던 듯한 좁은 틈새에서 녹슬대로 녹슨 철암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얄궂고도 아름답습니다. 그 철암 뚜껑에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상징인 호랑이 문양과 태국군의 코끼리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태국과 한국의 선배들이 후손들을 위해 묻어둔 비밀 연락용 타임캡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태국군들이 그곳에 묻어놓은 거였죠. 저는 홀린 듯 그 철암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4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빛바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병 강철수, 우리가 지킨 이 땅이 후일 위태로울 때 이 기록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강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제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출했던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그 전후의 손때 묻은 기록이 74년 뒤 손자인 제 손에 닿은 것이죠. 수첩을 넘기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안에는 디지털 전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적의 통신을 가로채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했던 빛의 산란을 이용한 거리 측정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요즘 스텔스기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튕겨내서 레이더망을 피합니다. 하지만 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1951년의 천재적인 아날로그 통신병은 전파가 아닌 대기 중의 습도와 빛의 굴절을 이용해
유령 같은 적의 실체를 찾아내는 공식을 이미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디지털이 0과 1의 싸움이라면 이 수첩 속 지혜는 파도와 바람의 언어였습니다. 팀장님, 블랙 오키드가 요새 상공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 곧 폭격이 시작됩니다. 막내 대원의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움켜쥐고 우리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디지털이 죽었다면 아날로그의 근본으로 갑시다. 이 수첩의 공식을 우리 양자 고스트 이미징 센서에 그대로 주입하세요. 전파가 아니라 광학적 간섭 현상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돌아가야 저들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팀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이 남긴 화려한 장비들이 고철덩어리가 되어 타오르는 동안 우리는 기름때에 묻은 손으로 74년 전의 지혜와 2025년의 첨단 과학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선배들의 혼을 소환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데이터 입력 완료. 시스템 재구축 시작합니다. 그 순간 지휘소 모니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화면 위로 보이지 않던 유령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얽힘 신호를 이용해 대기 중에 미세한 입자 변화를 포착하자 스텔스 장막 뒤에 숨어있던 블랙 오키드의 거대한 동체가 은색 유령처럼 선명하게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엑스레이로 암세포를 찾아내듯 정확했습니다. 찾았다. 이 비겁한 유령놈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을 중국의 조종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수조 원짜리 스텔스 기술이 74년 전 이름 모를 한국인 통신병이 남긴 연필, 자국 하나에 무너질 줄은 말입니다. 장군, 좌표 확보됐습니다. 저 유령의 눈을 찌르십시오. 제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태국군의 수동 대공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디지털 조준 장치는 모두 먹통이었지만 우리 시스템이 계산해낸 정확한 각도와 거리를 따라 병사들이 수동으로 포신을 돌렸습니다. 콱콱쾅, 콱콱광. 아라냐 프라텟 요새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중국의 블랙 오키드가 직격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인 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자만하던 검은 꽃이 이제는 날개가 꺾인 추한 벌레처럼 숲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튀어나와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조원을 들인 일본의 기술이 비명도 못 지르고 터져나갈 때 한국의 기술자들은 낡은 수첩 하나로 하늘의 유령을 잡아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 특유의 집념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기술에 녹여내죠. 일본의 기술이 화려하게 치장된 유리 성벽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비바람을 뚫고 천년을 서 있는 바위산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10년 동안 연구해도 못 잡던 오차 범위를 우리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단 몇 분 만에 해결해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블랙 오키드의 잔해를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구하신 강철수 아저씨가 74년 뒤에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소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열기였고 시공간을 초월한 전우의 온기였습니다. 피룬 장군은 제 어깨를 꽉 쥐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74년 전 태국군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흘린 피가 오늘날 한국의 기술로 승화되어 태국의 산천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을 만끽할 틈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스텔스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군사 당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치른 후 자신들의 방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생각으로 캄보디아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이대로 한국 기술력에 전방위적으로 격퇴당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개망신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해만을 입는 꼴이 되거든요. 팀장님, 적의 본진에서 심상치 않은 대규모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먼지 자욱한 레이더망 너머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지상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유령을 잡았더니 이제는 지상의 괴물들이 깨어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74년 전 선배들이 남겨준 지혜가 있고 제 곁에는 우리를 믿어주는 든든한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준비하십시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숫자를 처음 보는 태국군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혼비백산하며 겁에 질려버렸어요. 지평선 너머에서 웅장한 대지의 울림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총까지 떨어뜨리며 공포의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그들의 공포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거든요. 수백 대의 전차가 내뿜는 거친 엔진 소음과 강철 궤도가 지면을 지시기는 불길한 교향곡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끝도 없이 펼쳐진 평원 위로 거대한 강철의 해일이 밀려오는 그 압도적인 공포를 말입니다. 그리고 태국군이 아무리 하늘에 눈을 멀게 했어도 눈앞에 닥친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들을 막아내기엔 화력의 열쇠가 너무나도 뚜렷했기에 공포에 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아까 발견했던 그 낡은 철암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74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군복 조각과 함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51년 이름 모를 한국인 통신병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태국의 형제들이여, 만약 우리가 이 참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 우리는 이 땅의 흙이 되어 당신들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우리의 자식들은 부디 이 지독한 화염 대신 평화로운 숲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길 기도한다. 투박하지만 절절한 그 문장 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후대의 평화를 더 걱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부성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4년 전 그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이 총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거든요. 바로 우리 같은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뿐이었던 것이죠. 팀장님, 적의 선두 전차들이 레이더 사각지대인 동쪽 계곡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지형 간섭 때문에 적의 정확한 위치를 놓쳤습니다. 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이라 자부하던 장비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의 불규칙한 신호 앞에서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디지털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첩 뒷장에 그려진 기이한 도표였습니다. 그것은 선배들이 전차의 엔진 소리가 땅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기 위해 고안한 아날로그식 지표 진동 분석법이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막혔다면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수첩에 적힌 진동 상쇄 공식을 우리 지표 진동 센서에 주입하세요. 기계는 숫자를 보지만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땅의 떨림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낡은 수첩의 지혜를 현대의 초정밀 센서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돌리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선배들의 영혼과 손을 잡는 경건한 합작이었죠. 지휘소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위로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던 적 전차들의 이동 경로가 마치 혈관처럼 선명하게 붉은 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 깊숙한 곳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비명을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포착해낸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놈들은 계곡 뒤쪽 유격지를 통해 요새의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룬 장군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적의 예상 진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74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태국군이 어깨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사수했던 형제의 참호를 기리는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태국에도 기념비를 세웠던 거였죠. 무성한 잡초 사이로 간신히 형체만 남은 옛 유적을 마주했을 때 우리 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배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저희가 교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배들, 그리고 태국군 참전용사들의 유골과 유품이 잠든 그 거룩한 땅 위에 한국산 지능형 지뢰와 지표 감지 센서들을 설치했습니다. 저 멀리서 일본 방위성이 남기고 간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중국의 전차포 한 방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고철로 변해가는 참담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돈으로 산 기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차가운 쇳덩어리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치한 장비들에는 선배들의 낡은 군복 조각을 정성껏 묶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수호의 의지 그 자체였으니까요. 드디어 적의 전차 군단이 우리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승 같은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다가왔고 대지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태국 병사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그때 피룬 장군이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라. 우리 발밑에는 74년 전 우리를 지켜준 한국 형제들의 혼이 숨쉬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단 말이다. 그 외침과 동시에 적의 전차들이 매복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콱콱쾅, 쾅. 요란한 성광과 함께 적의 선두 전차들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한국산 지능형 지뢰들이 적의 궤도가 아닌 가장 취약한 하부 장갑만을 골라 정밀하게 타격한 것이죠. 당황한 적들이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퍼부었지만 우리 기술이 적용된 태국군의 K복합 장갑은 그 무시무시한 탄환들을 마치 빗방울 튕겨내듯 가볍게 걷어냈습니다. 적의 포탄이 우리 전차의 전면에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날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판의 강도 차이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슬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끼니를 걸으면서도 연구소의 불을 밝히셨던 우리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영혼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전차가 한 발의 타격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기술로 무장한 전차들은 그 거대한 화염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반격의 포효를 내뿜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전 병력, 돌격! 피룬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태국 병사들이 참호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놀라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제여, 코리아, 형제여. 태국 병사들이 한국어로 형제를 연호하며 전진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는데 제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4년 전 우리 선배들의 발소리가 지금 태국 병사들의 발소리와 겹쳐지며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것은 이제 적들이었습니다. 무적이라 자만하던 강철의 해일은 이제 고립된 채 불타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화염에 휩싸인 적 전차들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요새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죠. 저는 낡은 수첩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선배들이 수첩 뒷장에 남겼던 그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피로 쓴 교본이, 당신들이 흙이 되어 지켜낸 이 땅의 후손들을 오늘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픈 가난도 비겁한 도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위대하고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남은 길은 저희가 지켜내겠습니다. 지휘소 안의 모든 태국 장병이 저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낡은 트럭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74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보훈에 대한 존경이었죠. 그렇게 강철의 거탑이 무너지고 레이저 기지가 불꽃으로 산화한 직후 요새에는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올 줄 알았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적들은 패배의 분풀이라도 하듯 요새 외곽의 민간인 마을을 향해 무차별적인 보복 포격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다니요.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요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반 리틀 타이거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처럼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태국 용사들이 돌아와 세운 유서 깊은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중국의 무차별 민간인 지역 폭격으로 인해 평화롭던 숲속 마을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절망적인 비명만이 가득했죠. 전쟁은 결코 모니터 속의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타버린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끝을 찌르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대원들과 함께 무너진 가옥 사이를 뒤지며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당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포탄 구덩이 바로 옆, 반쯤 무너진 벽장 틈새로 낡은 천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조심스레 다가가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그 붉고 푸른 태극 문양만큼은 선명하게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 태극기를 마치 자신의 목숨줄인 양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1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는 얕은 숨을 내쉬며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솜차이. 이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74년 전 한국 땅을 밟았던 전설적인 노병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형제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외치자 노병에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해진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모서리가 다 타버린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김대호 하사님이 늠름한 모습으로 한 태국 군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살아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다며 그리워하시던 그 태국 친구가 바로 제 눈앞의 솜차이 어르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마른 갈대 같은 목소리로 74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던 철원평야였습니다.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혀 다리에 파편을 맞은 솜차이 어르신은 눈밭에 버려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아군들의 후퇴 명령도 무시한 채 어르신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동상에 걸린 어르신의 발을 감싸 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어르신을 등에 업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4km가 넘는 거리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적들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등 뒤로는 중공군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호는 자기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발을 자기 가슴 속에 넣어 녹여주었네. 포탄이 터질 때마다 나를 감싸 안으며 형제여 살아야 한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 귓가에 속삭였지. 그 뜨거웠던 눈물이 내 목등에 떨어지던 감촉을 나는 7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지갑 속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반으로 찢어진 가족사진의 절반이었습니다. 제가 품속에서 꺼낸 할아버지의 유품,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절반과 맞추자 놀랍게도 하나의 완벽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나 나중에 다시 만나지 못하면 이거라도 징표로 삼자며 찢어주셨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74년의 세월을 돌아 철원의 눈밭에서 시작된 우정이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손자의 손을 거쳐 마침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녕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른 운명일까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꽉 잡으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비열한 적들은 퇴각하며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에 독극물을 풀고 통신시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증과 공포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죠. 지켜보던 외국 기술진들은 장비를 챙겨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민간인 구호는 우리 계약 조건에 없다며 비정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장비 가동하세요. 전투용 레이저 출력을 낮추고 휴대용 나노 정수 시스템을 최대치로 돌립니다. 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첨단 방산 기술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수호의 도구였죠. 우리 트럭에 실린 K2동식 정수 모듈이 가동되었습니다. 흙탕물과 독극물로 범벅이 되었던 우물물이 초정밀 필터를 거치자 거짓말처럼 맑고 깨끗한 생명수로 변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던 아이들이 달려와 물을 마시고 한국산 통신 중계기가 복구되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목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품격이었습니다. 솜차이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대오가 업고 나온 내 다리. 이제 그 손자가 와서 우리 마을을 다시 걷게 해주는구먼. 한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 무서운 진심이 지금의 그대들을 만든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여있던 태국군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서더니 저와 솜차이 어르신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4년 전의 진실을 전해들은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 형제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서 헬기를 타고 떠나려던 다른 나라 고문단들이 이 광경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태국을 주무르려 했지만 우리는 피와 눈물,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진정성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냈던 이 노병의 생명과 그가 일궈온 이 아름다운 마을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솜차이 어르신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결연하게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할아버지가 업고 나오신 어르신의 목숨,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국경 너머에서 우리를 노리는 괴물들이 이 마을의 흙 한 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는 곧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평선 너머에서 기분 나쁜 금속성 진동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했던 무인 기갑, 군단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면적인 도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요새로 복귀하는 제 뒷모습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정의를 완성하는 성스러운 심판의 시간이었죠. 지평선은 이미 불길한 먼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적들은 패배를 설득력 있는 군사 전술이 아닌 비인간적인 물량 공세로 만회하려 들었죠. 레이더 화면을 가득 메운 붉은 점들은 자그마치 5,000개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무인 자폭 전차와 드론 군단이 국경의 강을 건너 개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수뇌부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현대전에서 이런 숫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라며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 감춰진 추악하고 조잡한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모니터에 찍히는 개별 기체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물론 5,000대라는 숫자는 분명 압도적이죠. 하지만 그 장비들의 내부 데이터를 정밀 스캔하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이 투입한 이 무인 군단의 실체는 사실 저가형 짝퉁 반도체와 조잡한 플라스틱 부품으로 도배된 움직이는 관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센서 오작동으로 자기들끼리 충돌해 폭발하거나 진흙탕에 빠져 바퀴만 헛도는 꼴이 마치 망가진 싸구려 장난감 병정 같았습니다. 장군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건 군대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가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피룬 장군을 안심시킨 뒤 기상천외한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들의 조잡한 센서가 우리를 추적하도록 가짜 신호를 흘리며 그들을 좁고 가파른 사방이 막힌 계곡으로 몰아넣는 V자 매복 전략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겁을 먹고 패주하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지옥의 입구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그들이 바위 뒤에 엄폐하며 안심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담긴 필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측추력 제어 유도탄 발사. 트럭 적재함에서 솟구친 미사일들이 수직으로 하늘을 찔러 올랐습니다. 적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렇게 높이 쏘아서 어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에서 차가운 가스압을 뿜어낸 우리 미사일이 허공에서 몸체를 180도 급회전시키더니 바위 뒤에 숨은 적 전차의 뒤통수를 향해 수직 낙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만이 완성한 콜드 런칭 및 고기동 측추력 기술입니다. 직선으로만 날아가는 중국의 무식한 미사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살아있는 메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유연하고 우아한 죽음의 각도였죠. 화광 소리와 함께 적의 핵심 전차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미사일이 공중에서 유턴을 한단 말인가? 이건 물리 법칙 위반이다.
적 지휘부의 비명 섞인 통신이 노이즈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무식한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솜차이 어르신이 계신 마을을 방패 삼아 진격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사를 소모품으로 쓰는 자들이 무고한 생명을 아낄 리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K9 자주포라는 세계 최강의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전 포대, TOT 사격 준비. TOT 사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대의 포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세 발을 쏘아 그 탄환들이 지면에 정확히 같은 1초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신의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최첨단 기술이죠. 수십 대의 K9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날아간 수백 발의 포탄이 적들의 머리 위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터져 나갔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적지는 단숨에 불바다가 되었고 민간인 구역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적의 주력 부대만 핀셋으로 도려내듯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0.0001초까지 계산해낸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산 포들이 과열되어 포신이 휘고 가짜 부품 때문에 오발사고를 내며 자기들끼리 자폭하는 한심한 꼴을 보며 저는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카탈로그상으론 세계 최강이라 떠들던 그들의 전차는 우리 KU 도탄 한 방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적군 내부 통신망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엔진에 기름이 샌다. 포신이 휘어서 발사가 안 돼. 빌어먹을. 이거 다 가짜 부품이었어. 폐색이 짙어지자 중국 고문단의 추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항복 선언도 없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자기들만 살겠다며 값비싼 장비들을 버려둔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눈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최후의 발악으로 요새를 향해 쏟아졌지만 우리 하드킬 시스템은 춤을 추듯 그들을 걷어냈습니다. 빗발치는 탄환들을 공중에서 모조리 격추시키는 그 완벽한 방어막 앞에서 중국의 비열한 전술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무력했습니다. 천벌은 우리가 내립니다. 놈들이 쏜 건 그대로 돌려주면 그만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을 차례였습니다. 적들은 국경 너머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숨어 우리는 안전하다며 승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장의 카드,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의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무기는 적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말 그대로 사령부의 심장을 찌르는 핀셋입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미사일은 구름을 뚫고 초음 속으로 하강했습니다. 적 사령부 지붕에 꽂힌 미사일은 수미터의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지휘소 한복판에서 폭발했습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그 한 발로 적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상에 남겨진 수천 대의 무인 장비들은 주인을 잃은 유령처럼 멈춰섰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설계한 완벽한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불타는 적의 잔해를 뒤로하고 솜차이 어르신의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백기를 들고 공식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비겁하게 패주하던 중국 고문단은 버려진 장비더미 속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상자 안에서는 가짜 부품들이 쏟아져 나와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세상을 속이려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펜타곤과 나토 본부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한국의 전투 영상을 보고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친 기술력이다. 한국이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제 무식한 물량의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K방산을 지구상 유일의 게임 체인저로 공인했습니다. 도망치던 하이에나 같은 적들과 달리 요새 위에 당당히 서서 태국군과 어깨동무를 하는 우리 기술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요새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솜차이 어르신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가 왔습니다.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그 뜨거운 심장과 우리가 갈고 닦은 기술이 오늘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74년 전 선배들이 피로 지켰던 이 땅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로 평화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강하고도 따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는 태국 국경 요새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데이터 앞에서 집단적인 함구령과 동시에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날아온 실전 데이터는 마치 현대 군사학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죠.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부터 나토 본부의 회의실까지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진다는 소위 높으신 분들은 밤을 지새우며 우리가 남긴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전쟁의 공식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 열흘 만에 새로 써버리는 경이로운 역사였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찌릿한 전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풍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유럽과 중동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이었죠. 비즈니스석은 이미 동난 지 오래라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을 주무르는 장관들이 이코노미석 구석 자리에라도 끼어서 오겠다며 아우성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코미디였습니다. 그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방위산업청으로 달려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을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치부하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계약서에 도장 한 번만 찍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가불관계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팀장님, 제발 저희 나라 장관님 먼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경 상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평소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유럽 방대국의 구매관이 제 소매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저는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관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하지만 저희도 순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예우와 절차를 지켜주셔야죠. 제 이 한마디에 그들은 불평 한마디 못하고 얌전한 학생처럼 복도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굽실거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 권력자들이 우리 결제 서류 한 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패닉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산 무기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태국 전쟁에서 드러난 중국산 무기의 조잡한 실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핵폭탄급 후폭풍을 몰고 왔죠. 카탈로그에는 세계 최강이라 적어놓고 정작 실전에서는 가짜 부품 때문에 자폭하거나 기름이 새는 꼴을 본 각국 정부는 즉각 중국산 무기 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실전에서 그 무자비한 성능을 증명한 대한민국의 K방산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와 경쟁했던 일본의 방위산업은 문자 그대로 파산 직전의 낭떠러지로 밀려났습니다. 태국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이와타니는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시기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해질 때 저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일본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이제 한국의 하청업체로라도 끼워달라며 팩스를 보내오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제의 하이에나가 오늘은 굶주린 강아지가 되어 우리 발치에 엎드린 꼴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경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산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총칼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증명된 우리의 초정밀 센서와 자율주행, 양자통신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우주 끝까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로봇이 전 세계 공장을 장악하고 한국산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없으면 전 세계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것이죠. 원화 가치는 폭등했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중심은 도쿄도 상하이도 아니다. 모든 부와 기술은 서울로 흐른다. 외신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BBC와 CNN은 연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한국의 기적을 조명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그들은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성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유도탄이 공중에서 180도 회전하며 적의 허점을 찌르는 장면은 군사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신의 한 수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밀리터리 전문가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방패이자 새로운 문명의 기준입니다. 미국의 유명 앵커가 뉴스를 마무리하며 던진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과의 포괄적 안보 동맹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쟁 승리 이후 우리는 아시아 평화 유지군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추대되었죠. 한국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군사 작전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돌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74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선배들이 눈물로 닦았던 그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상과 바다를 평정했으니 이제 우리의 시선은 저 먼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 위성과 우주 방어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평화의 파수꾼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죠. 물론 태국의 반응이 가장 인상 깊었죠. 방콕의 왕궁 앞은 그야말로 황금빛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태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와 태국 국기를 함께 흔드는 장관이 펼쳐졌죠. 태국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최고 영예 훈장 수여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의식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 기술팀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태국 역사상 외국인 민간인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더군요. 국왕께서 제 목에 묵직한 훈장을 걸어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74년 전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던 그 작은 보답이 오늘날 우리 조국을 구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왕님의 말씀에 주변을 가득 메운 태국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화려한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진심 어린 인정이었으니까요. 공식 행사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솜차이 어르신을 모시고 우리가 피를 흘리며 사수했던 그 국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제 품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유골함 일부가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땅, 솜차이 어르신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적들을 막아냈던 그 전장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죠. 숲은 어느새 전쟁의 포연을 씻어내고 평화로운 초록빛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솜차이 어르신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팠던 옛 참호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의 마른 손이 떨리며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골을 74년 전 그들이 지켰던 나무 밑에 조심스레 안치했습니다. 대호야, 이제야 정말 돌아왔구나. 자네 손자가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네. 이제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이 평화로운 숲에서 함께 쉬세나. 솜차이 어르신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숲바람을 타고 흩어질 때였습니다. 자욱한 아침 안개 사이로 믿기지 않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M1 소총을 든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안개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74년 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이름 없이 쓰러져갔던 한국군 선배들과 태국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가운데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인자한 미소 속에서 무언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상훈아, 고생 많았다. 우리가 뿌린 눈물이 이제 너희의 웃음이 되었구나. 이제 정말 안심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맡긴다. 74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영혼의 교대식에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같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땅을 그리고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기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았던 폐허 위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세워지는 한태, 미래 방산 연구소의 상징석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어린 인재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한국 기술진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미래의 씨앗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나중에 한국 형들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을 지켜주는 방패를 만들 겁니다. 한 아이가 서툰 한국말로 수줍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대한민국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이게 바로 보은의 완성이었습니다. 74년 전 태국이 우리에게 준 쌀 한 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이제 태국 전역에 무상으로 스마트시티와 첨단 인프라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고귀한 민족이다. 그들은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안녕을 선물했다. 일본이 기술 사기로 몰락하고 중국이 비겁한 전술로 외면받을 때 대한민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요새 위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태국 마을의 전경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꿈꿨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무기가 승리를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태국의 푸른 강줄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선박 행렬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우리 기술에 매료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줄을 서서 한국을 찾는 모습,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들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러 나가는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평화를 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받던 눈물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웃음의 역사가 된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복, 사진과 우리 팀이 완성한 최첨단 유도탄 모형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과거의 헌신과 미래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그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저희가 해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일이었는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100년 전의 눈물이 1000년의 평화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